내 이름은 박금자.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나는 아들 민준의 집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말없이 지내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내게 남은 혈육이라곤 하나뿐인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주 지호뿐이다. 이곳에서의 내 삶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에 가까웠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도는 방에서 나는 매일 아침을 맞았다. 새벽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삐걱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 치고 반찬을 꺼내는 동안에도 나는 늘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며느리 혜진의 잠을 깨울까 노심초사했다. 혜진은 잠귀가 밝은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순간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식구들의 아침 식사는 늘 진수성찬이었다. 민준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혜진이 즐겨 먹는 고급스러운 샐러드, 그리고 지호가 좋아하는 햄과 계란말이. 나는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흐뭇해했다. 하지만 내 몫은 늘 달랐다. 식사가 끝난 후 남은 반찬들을 모아 차가운 밥과 함께 먹는 것이 내 아침 식사였다. 며느리가 따로 내 몫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굳이 묻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그릇을 비울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물을 쓰는 것은 사치였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동안 내 손은 점차 거칠어지고 갈라졌다. 젊은 시절 고왔던 내 손은 이제 뼈마디가 굵어지고 검버섯이 피어났다. 가끔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낯설어질 때도 있었다. 이 모습이 정녕 나인가? 한때는 고운 한복을 입고 무대 위에 서서 찬란한 빛을 내던 내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떨쳐버렸다. 이제 나는 그저 늙고 쓸모없는 시어머니일 뿐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오전에는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혜진은 정리정돈에 유난히 깔끔한 성격이라 작은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혹시라도 그녀의 눈에 거슬릴까봐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닦고 쓸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내 무릎과 허리는 시큰거렸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오후에는 손주 지호를 돌보는 것이 내 주된 일과였다. 지호는 올해 7살로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장난기가 많고 고집이 셌다. 혜진은 지호를 학원에 보내거나 새 장난감을 사주는 것 외에는 직접 돌보는 일이 드물었다. 그래서 지호는 주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지호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었다.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면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행복해졌다. 이 작은 아이의 웃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빛과 같았다. 하지만 지호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혜진은 지호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곧바로 내게 화를 냈다. 어머니, 제가 저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망가뜨려요. 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녀의 질책은 늘 날카로웠고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지호는 엄마에게 혼날까봐 늘 내게 책임을 전가하곤 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을 바랄 수는 없었다. 그저 내 잘못이라고 대답하며 혜진의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저녁 식사는 늘 냉랭한 분위기였다. 민준과 혜진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나눌 뿐
나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내가 혹여 말을 걸기라도 하면 혜진은 대번에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라며 말을 잘랐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내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나는 그들의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바깥은 벌써 어둑해지고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시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내 편이었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괴짝은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상자였다. 혜진은 늘 내 방을 정리하면서 이 괴짝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그녀 몰래 괴짝을 깊숙이 숨겨두곤 했다.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옥비녀 그리고 해묵은 한복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에 내가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내 옆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 몇 명이 전통 악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사진 속 배경은 화려한 무대였다. 나는 젊은 시절 궁중무용단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며 공연을 했던 무용수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내 얼굴을 조용히 쓸었다. 그때의 나는 당당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야금 선율이 내 손끝에서 피어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모든 희열을 느꼈다. 그 시절 나는 천재 가야금 연주자라는 찬사를 들었고 나의 공연은 늘 매진이었다. 사람들은 나의 연주에 눈물을 흘렸고 환호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남편은 내가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나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야만 했다. 연주자의 삶은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사진을 내려놓고 낡은 옥비녀를 만져보았다. 이 비녀는 내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다. 어머님은 늘 내게 너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다. 그 재능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꺾어버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사진과 옥비녀를 괴짝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괴짝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나의 과거는 현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때로는 그 시절에 내가 정말 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나의 재능과 열정은 이제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이 낡은 괴짝처럼 내 마음속 깊이 봉인되어 버린 걸까?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며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내 마음은 시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눈이 오는 날이면 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내 마음은 한없이 쓸쓸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창틀에 앉았다. 녀석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날개 한쪽이 부러진 듯 위태롭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의 작은 몸이 눈에 띄게 떨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찬밥 한 덩이를 작게 떼어 창틀에 놓았다.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밥알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작은 생명체였지만 녀석에게도 삶은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녀석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매일 아침 몰래 찬밥을 주었고 녀석의 날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 작은 새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처럼 외롭고 약한 존재였지만 녀석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창틀에 앉아 밥을 먹는 작은 새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나는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느꼈다. 어쩌면 나도 저 새처럼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내 삶은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숨겨진 재능과 열정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 작은 새를 돌보면서 나는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터였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이토록 아끼는 손주 지호가 던진 작은 장난감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질병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며느리의 폭언과 아들의 외면이라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아 나를 길거리로 내쫓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그저 작은 새 한 마리와의 교감 속에서 소박한 위안을 찾고 있었다. 내게 남은 삶은 그저 평온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나를 거대한 시련의 한복판으로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아침부터 잿빛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무들은 눈꽃을 피웠고 길가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으로 가득했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깥 날씨보다 더 시렸다. 혜진과 민준, 그리고 지호는 아침부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혜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지호는 손에 든 최신형 로봇 장난감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묵묵히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치우고 있었다. 혜진이 어질러 놓은 식탁을 정리하고 지호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닦아냈다. 설거지를 마친 후 나는 습관처럼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다. 손은 이미 붉게 터서 쓰라렸지만 나는 그 통증에 익숙해져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갑자기 거실에서 지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지호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로봇 장난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장난감은 혜진이 지호의 생일 선물로 사준 꽤나 비싸 보이는 것이었다. 작은 로봇이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듯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줘. 보렴. 할머니가 봐줄게. 나는 지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호는 내 손에 장난감을 툭 던지듯 건넸다. 나는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표면이 매끄럽고 만들새가 정교했다. 배터리라도 나갔나 싶어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손안에 있던 로봇 장난감이 갑자기 뚝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손에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마치 로봇의 팔 부분이 스스로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장난감은 바닥에 부딪히면서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몸통과 팔다리가 산산조각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멍하니 부서진 장난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혜진은 이미 내 앞에 다가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혜진아, 이게 갑자기 떨어져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혜진은 내 말을 끊고 소리쳤다. 갑자기 떨어져 줘요. 어머니가 장난감 만지지도 못하게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제가 저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걸 망가뜨려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지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천하의 못된 죄인이라도 되는 듯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억울했다. 분명 내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다. 장난감 자체가 이미 고장이 나 있었던 듯 내 손 안에서 저절로 부서진 것이었다. 아니다. 혜진아, 정말이다.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지면서 떨어졌다. 지호가 아까부터 작동이 안 된다고 했잖니.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호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지호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지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지호가 저 장난감 좋아하니까 배 아파서 일부러 부순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혜진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내가 손주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장난감을 부쉈다고 그녀의 터무니없는 비난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모욕은 생전 처음이었다. 지호를 향한 내 사랑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내 진심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늘 우리한테 쓸모없으면서 맨날 사고만 치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니까 정말 미치겠다고요. 혜진은 막말을 퍼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내가 그를 향해 애타게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외면했다. 그의 침묵은 혜진의 막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었던가. 그가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겁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장난감. 지호는 부서진 장난감을 가리키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호를 품에 안고 달랬다. 울지 마. 우리 지호, 할머니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야. 엄마가 새 거 사줄게. 저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야. 혜진은 지호 앞에서 나를 나쁜 할머니라고 매도했다. 지호는 엄마의 말에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 나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에게 나쁜 할머니가 되다니. 혜진아,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이건 오해다. 정말이다.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내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주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나가라고? 네 나가시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요.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이제 그만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어머니 나가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매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오직 나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진아,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나는 애원했지만 혜진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요.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제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혜진은 내게서 시선을 돌려 민준을 보았다. 여보, 당신도 좀 말해봐요. 어머니한테 나가시라고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서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 잠시 어디 가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친척집이라도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킬 듯했다. 준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감히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잔말 말고 빨리 짐이나 싸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요. 혜진은 내 말을 끊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방에 있는 낡은 괴짝이 떠올랐다. 그 안에 담긴 내 과거의 흔적들. 그것만큼은 지켜야 했다.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혜진은 내가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듯 내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내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낡은 나무 괴짝을 꺼냈다. 혜진은 내가 돈이라도 숨겨둔 줄 아는지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괴짝 안에는 돈 대신 빛바랜 사진과 낡은 옥비녀 그리고 해묵은 한복 조각들만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옥비녀와 사진을 품에 안고 나머지 짐을 챙기려 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짐은 무슨 짐이에요? 빨리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혜진은 내 손에서 옥비녀와 사진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옥비녀는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사진은 구겨졌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혜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건 내게 가장 소중한... 시끄러워요. 낡은 쓰레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예요. 빨리 나가라고요. 안 나가면 제가 경찰 부를 거예요. 혜진은 내 짐을 내 방 밖으로 던졌다. 낡은 이불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이 차가운 마루에 뒹굴었다. 나는 혜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정말 나를 내쫓을 기세였다. 결국 나는 혜진과 민준에게 쫓겨나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겨울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얇은 겉옷차림의 맨발이었다.
혜진은 내가 가지고 나온 작은 가방 하나를 마당에 던지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 오려고 그래요. 역겨우니까 제발 사라져 주세요. 쾅. 혜진은 내게 욕설을 퍼붓고는 대문을 닫아버렸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내 삶의 모든 희망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손에 쥔 가방 속에는 복돌이에게 몰래 줄 찬밥 한 덩이와 혜진이 바닥에 던졌던 옥비녀와 구겨진 사진이 전부였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다. 나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몸은 점차 차가워졌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절망감이었다. 내가 이토록 비참하게 버려질 줄이야.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모욕뿐이었다. 나는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옆에 놓인 가방을 열어 옥비녀를 꺼냈다. 차가운 옥비녀를 만지작거렸다.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내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내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동안 혜진과 민준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약하고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박금자, 한때는 무대 위를 빛냈던 가야금 연주자였다.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들이 내게 주었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 젊은 내 모습, 그리고 빛나던 무대.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시 가야금을 연주할 것이다.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리고 나의 재능으로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그것만이 나를 버린 아들 며느리에게 가장 큰 복수이자 나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었다. 몸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읍내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간판 희미하게 정인의 식당 예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아야 했다.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새벽의 매서운 칼바람이 온몸을 후벼 팠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끝은 차가운 얼음처럼 시렸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정인의 식당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내 안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하겠다는 뜨거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낡은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쨍그랑 하는 종소리가 울리며 나의 지긋한 여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내 초라한 행색과 꽁꽁 얼어붙은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할머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어붙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주인은 내게 다가와 내 옷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일단 들어오세요, 할머니. 얼른 몸부터 녹이셔야겠어요.
그녀는 나를 따뜻한 난로가 있는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잔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이 새벽에 홀로 이렇게 오시다니. 박미선 씨는 인자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참아 모든 이야기를 숨길 수 없었다. 내 이름은 박금자이고 아들 내외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손주 장난감을 깨뜨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겨울 한복판에 버려졌다는 말에 박미선 씨는 아연실색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한겨울에 어머니를 내쫓다니 정말 천벌을 받을 겁니다. 박미선 씨는 분노하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그동안 억눌렀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박미선 씨는 나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당분간은 여기 계세요. 제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이런 추운 날 갈 곳도 없으신데 제가 어찌 내보내겠어요. 박미선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제안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사람 사는 세상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할머니, 일단 편히 쉬세요.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 드릴게요. 그날부터 나는 박미선 씨의 식당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심 어린 보살핌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박미선 씨의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도왔다. 그녀는 나에게 일을 시키기보다는 쉬게 하려 했지만 나는 몸을 놀리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박미선 씨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내가 젊은 시절 가야금을 연주하던 무용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가방 속 깊이 숨겨두었던 옥비녀와 구겨진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박미선 씨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세상에 할머니가 무용수셨다고요.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금을 연주하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할머니. 이 사진 속의 분이 정말 할머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선 씨는 사진을 손에 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나의 재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야금 연주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박미선 씨의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다시 가야금을 연주하라니. 그것은 내게 너무나 멀고 아득한 꿈이었다. 내 손은 이미 굳어졌고 내 몸은 늙고 병들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연주할 수 없을 터였다. 미선아,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손도 굳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가야금은 어디서 구하며 연습할 곳은 또 어디에 있겠니?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 친구 중에 시립국악원 출신인 분이 있어요. 지금은 작은 국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라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복집 할머니도 계신데 옛날 한복을 고쳐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 다시 한번 꿈을 펼쳐보세요. 박미선 씨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는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복수를 결심했던 그 순간의 열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그래, 나는 복수해야 한다. 나를 버린 아들 며느리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나의 재능이 바로 그 복수의 도구가 될 터였다. 박미선 씨는 즉시 친구인 국악학원 원장과 연락을 취했다. 며칠 후 나는 박미선 씨와 함께 국악학원을 찾았다. 학원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학원 원장은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으로 인자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박금자 할머님. 미선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예전에 가야금을 연주하셨다고요. 학원 원장님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연습실로 안내했다. 연습실 한가운데에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가야금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가야금이었다. 내 손이 저절로 악기를 향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현에 감촉이 전해졌다.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할머니 학원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권했다. 나는 망설였다. 굳어진 손으로 과연 예전처럼 연주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박미선 씨의 격려와 학원 원장님의 따뜻한 시선에 용기를 냈다. 나는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렸다. 쉥!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는 비록 서툴렀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가야금을 연주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굳어졌던 손가락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잊고 지냈던 가락들이 내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왔다.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곡을 연주했다. 그 곡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곡이자 나의 젊은 날의 열정이 담겨 있는 곡이었다. 곡이 진행될수록 내 안의 감정이 고스란히 현을 통해 흘러나왔다. 슬픔, 기쁨, 분노,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하나의 선율이 되었다. 연주가 끝나자 연습실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연주에 깊이 감동한 듯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연주를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죠. 할머니는 정말 타고난 연주자세요. 학원 원장님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미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저희 학원에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학원 원장님의 제안에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나는 다시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복수이자 나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매일 국악학원으로 향했다. 굳어진 손을 풀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히고 터져 피가 났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현을 통해 흘러나오는 선율은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한편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은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내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전화해
내가 치매에 걸려 집을 나갔다거나 원래부터 성격이 괴팍해서 모두에게 폐를 끼쳤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이웃집 김씨 아줌마를 만났다. 김씨 아줌마는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 민서와 준호가 이미 동네에 온갖 험담을 퍼뜨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내가 비참하게 망가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김씨 아줌마는 결국 나에게 다가와 우물쭈물하며 말을 걸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당당한 태도에 김씨 아줌마는 더욱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민서와 준호가 퍼뜨린 소문과 내가 보여주는 현실이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섰다.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터였다. 나는 연습에 더욱 매진했다. 가야금 선율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손가락이 현위를 자유롭게 넘나들수록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되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단순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며칠 후 국악학원 원장님이 내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다. 시립국악관에서 주최하는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이 총출동하는 큰 규모의 대회였다.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함께 시립국악관 정기 연주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머니, 이 대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의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연주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학원 원장님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열망이 치솟았다. 이 대회가 바로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내가 무대 위에 서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의 연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면, 네, 원장님,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대답에 학원 원장님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박미선 씨도 나의 도전을 응원해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경연대회를 위한 연습에 돌입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박미선 씨를 돕고 밤에는 국악학원에서 밤늦도록 연습에 매달렸다.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가야금 선율은 나의 지난 세월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해 주었다. 나는 이제 약하고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가야금 연주자, 박금자였다.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출전 결정은 내 삶의 거대한 파문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악학원 원장님은 내게 대회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를 해주었고, 박미선 씨는 매일같이 따뜻한 음식과 응원의 말로 나를 보살폈다. 나의 굳어졌던 손가락은 매일 밤낮으로 가야금 현을 어루만지며 점차 유연해졌고, 잊고 지냈던 가락들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나의 지난 세월의 아픔을 현에 담아냈고,
그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연습에 매진할수록 나의 복수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단순히 아들 며느리에게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을 넘어 나의 재능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깨달았다. 박금자라는 이름 석자를 다시 무대 위에 올리고 나의 빛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완벽한 복수였다. 하지만 경연대회는 생각보다 훨씬 치열한 무대였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그들의 기량은 눈부셨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로 쏠렸지만 그 속에는 기대보다는 의구심과 연민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저 늙은 할머니가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설 무대인데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들이 나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일부 심사위원들조차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 보일 터였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묵묵히 연습에 매달렸다. 매일 새벽 식당 일이 끝나면 국악 학원으로 향했다. 밤늦도록 연습실에서 가야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이고 터져 피가 났지만 통증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선율은 내게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나는 음악 속에서 나의 지난 세월을 되짚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나의 연습을 지켜보던 학원 원장님은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나를 지도했다. 할머니, 손은 굳었지만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할머니의 연주에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면 됩니다. 그녀의 조언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박미선 씨는 매일 밤 내 연습실로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나를 응원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최고예요. 제가 할머니 팬 1호예요. 그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들과 함께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경연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이 내가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었다. 아마도 동네에서 소문이 퍼진 것이리라. 그들은 내가 재판에서 승리하고 박미선 씨의 식당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조용했다. 하지만 내가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학원에서 연습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혜진이 식당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국악대회에 나간다니 나이 들어서 주책 맞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나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 얼굴에 먹칠할 생각 없다. 그저 나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 것뿐이다. 내 말에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꿈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당장 대회 출전 포기해요.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녀는 나를 협박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내 단호한 말에 혜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좋아요. 그럼 두고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대회에 나갔다가 망신만 당할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막을 거라고요. 혜진은 이를 갈며 협박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각오를 단단히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혜진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내가 연습 중이던 국악학원으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 오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할머니 연주가 시끄럽다. 노인네가 대낮부터 소란스럽게 군다는 등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 학원 원장님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많은 민원 전화는 처음이에요. 혹시 혜진 씨가 한 짓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나를 방해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나의 연습을 방해하고 내가 대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 일을 돕고 밤에는 더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연습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 전화 때문에 연습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몰래 식당 안쪽 창고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나는 오직 나의 연주에만 몰두했다. 심지어 대회 전날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아끼던 가야금의 현이 모두 끊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끊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망견자실했다. 대회는 내일 모레인데 가야금의 현이 모두 끊겼다니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혜진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내가 대회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 박미선 씨가 나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혜진이다. 혜진이 분명하다. 내가 대회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박미선 씨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따져야겠어요. 나는 박미선 씨를 붙잡았다. 안 된다. 미선아, 그렇게 해봐야 더 큰 싸움만 될 뿐이다. 이제 와서 탓해봐야 소용없다. 중요한 건 이 가야금을 어떻게 고치느냐다. 가야금의 현을 다시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대회 전날이라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어려웠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학원 원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현을 직접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학원 원장님은 밤새도록 끊어진 가야금 현을 다시 연결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했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밤새도록 그녀의 옆을 지키며 그녀를 도왔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가락은 실에 쓸려 붉게 변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야금은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학원 원장님은 지친 얼굴로 내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내일 대회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학원 원장님과 박미선 씨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나의 재능을 믿어주었고 내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나는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했다. 대회 당일 나는 비장한 각오로 무대에 섰다. 무대 위 조명은 뜨거웠고 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객석 한쪽에는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 그리고 새벽빛 희망회 동지들이 앉아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었다. 다음 참가자 박금자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현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현의 감촉이 내 손끝에 전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지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날의 열정,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게 버려졌던 비참한 순간들.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내 안에서 요동쳤다. 나는 조용히 활을 들었다. 그리고 첫 음을 켜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이 현을 통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나의 연주는 기교를 넘어선 감동이었다. 내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고 가야금 소리는 법정안을 가득 채웠다. 나의 연주는 단순히 음표들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였다. 슬픔과 분노,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선율이었다. 관객들은 내 연주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연주에 온몸을 맡겼다. 내 안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나는 조용히 화를 내렸다. 법정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였다. 객석 한쪽에서 민서와 준호가 보였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경악과 함께 후회, 그리고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나의 복수는 성공했다. 나는 나의 재능으로 그들을 압도했고 나의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나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무대에서 나는 승리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재판장님의 시선을 느꼈다. 그에게 나의 진심이 통했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 그들의 판단에 맡길 뿐이었다. 나의 연주는 끝났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가야금 선율이 이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가야금 경연대회 무대 위에 올랐던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강렬한 시간이었다. 한음 한음에 나의 모든 삶이 담겼다. 젊은 날의 찬란했던 꿈,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고독한 세월. 마침내 겨울 한복판에 내쫓기던 그 처절한 순간까지 모든 아픔과 희열이 뒤섞여 현을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내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히고 터져 피가 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직 음악만이 내 영혼을 지배했다. 곡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 가장 강렬한 선율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야금의 현 하나가 끊어졌다. 연습 중 혜진의 소행으로 끊어졌던 현을 학원 원장님이 밤새워 고쳐주셨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내 삶의 한 줄기가 끊어진 것만 같았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저 멀리 민서와 준호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실패했다고, 결국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내 안에서는 절망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끝인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 그리고 박 씨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믿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초의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복례야, 너는 재능을 가졌다. 그 재능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나는 끊어진 현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순간 내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손가락이 끊어진 현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나머지 현들의 음을 조절하고 끊어진 현의 빈자리를 메울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나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끊어진 현이 만들어낸 불협화음은 나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음악에 담아냈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의 의지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율에 실어보냈다. 연주는 더욱 격정적으로 변했다.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나의 가야금 선율만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감동으로, 그리고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내가 펼치는 기적 같은 연주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나는 조용히 화를 내렸다. 내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법정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환호성은 법정 안을 가득 채웠고 눈물과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나는 그들의 환호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씨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내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 멀리 민서와 준호가 앉아있는 곳에 시선이 닿았다. 민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입은 멍하니 벌어져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탐욕이 아닌 극심한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는 아마도 내가 연주했던 가락 속에서 그가 외면했던 지난날의 나를, 그리고 나의 숭고한 삶을 보았을 것이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나의 발걸음은 힘찼다. 나는 더 이상 약하고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가야금 연주자, 박금자였다. 곧이어 심사위원들의 점수 발표가 이어졌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다. 최종 결과, 나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사회자는 내 이름을 호명하며 우승 트로피와 상금 패널을 내게 건넸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님,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영광을 저의 스승이셨던 최 선생과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이 연주를 바치고 싶습니다. 이 연주가 그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아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는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우승 소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사람들은 나의 감동적인 연주와 함께 나의 기구한 사연에 열광했다.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각종 언론에서는 나를 인간 승리의 표본, 노년의 지혜를 보여준 예술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준과 혜진은 나의 우승 소식을 접한 후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들이 나게 했던 폐륜적인 행동들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복수였다. 직접적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나의 성공과 명예회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재판장님의 시선을 느꼈다. 이 경연대회는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겪었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정 싸움의 일부이기도 했다. 나는 나의 연주가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랐다. 나의 진심이 통했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 그들의 판단에 맡길 뿐이었다. 나의 연주는 끝났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재판장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재판장님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나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할머님, 어제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연주였습니다. 재판장님은 나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다. 어제의 연주를 보면서 저는 김복례 할머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머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었고 할머님의 정신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강인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대표로 할머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할머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릴 뻔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나의 억울함이, 나의 명예가 드디어 세상에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할머님, 저희는 재판부 전체가 할머님의 사건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 희망회와 이 집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할머님께서 제시하신 희망의 숲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할머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재판장님의 말에 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몸을 떨었다. 나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최 선생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고 나의 존재는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 박 씨, 할머니,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다. 그들의 믿음과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 봄은 나의 남은 생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었다. 가야금 경연대회에서의 우승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명예가 회복되고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이 집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은 것은 내게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았다. 재판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는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를 녹여주었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웃들은 물론 재판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다. 김씨, 아줌마는 내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하고 나쁜 소문에 귀 기울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감사함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김 변호사는 민서와 준호 측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문을 보냈다. 그들의 사업은 이미 경연대회에서의 나의 우승과 함께 언론에 공개된 폐륜적인 행동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준호는 재판이 끝난 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혜진이 먼저 찾아올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일상에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은 내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박 씨 할머니를 비롯한 새벽빛 희망회의 옛 동지들과의 재회는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지난 세월의 아픔을 나누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뤄냈던 작은 기적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특히 내가 재판에서 승리하고 나의 명예를 되찾은 것은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초해 선생의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나의 일기장 속 메모와 약도는 초해 선생이 이 집과 주변의 땅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새벽빛 희망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주력했다. 할머님, 이 증거들은 초해 선생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집과 주변의 땅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초해 선생의 꿈이었던 희망의 숲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새벽빛 희망회의 핵심 일원이셨으니 할머님께서 주축이 되어 이 일을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최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정한 삶의 의미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기로 했고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이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금 내 안에서 솟아나는 듯했다. 밤늦도록 재단 운영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숲 설계도를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던 조용했던 내 일상은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 찼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뜻밖의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선생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새벽빛 희망회치 활동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재판 소식과 경연대회 우승 소식을 듣고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은 기꺼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겠다며 후원금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특히 내가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나의 재판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감격해했다. 그들 중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의 도움은 재단 설립에 큰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은 어엿한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존경심을 표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평생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희망의 숲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는 제자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동안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 닿았다. 나의 외로운 노년은 이제 새벽빛 희망회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재단 설립과 희망의 숲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낡고 버려졌던 집 주변의 땅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생겼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심어졌다. 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교육시설로 탈바꿈했다. 예전에는 고즈넉하고 적막했던 집이 이제는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른들의 봉사활동으로 집안은 늘 분주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망의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가 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입니다. 민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서를 막지 못하고 어머니께 폐만 끼쳤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흐느끼며 울었다. 나는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다. 준호야. 그 돈은 네가 다시 시작하는 데 써라. 너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너는 이제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민서도 반성하고 있느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서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며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둘이서 다시 잘 해보거라.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집은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나는 준호에게 새벽빛 희망회와 희망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희망의 숲은 너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곳이다. 그날 이후 준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으로 찾아왔다.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까워졌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생기가 돌았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숲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그녀의 변화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치와 돈을 쫓지 않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노년은 더 이상 고독하고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빛 희망회를 통해 과거의 꿈을 되찾았고 희망의 숲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고 내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만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내 옆을 지켰고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가야금 경연대회 우승과 법정에서의 승리는 내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서러움은 마치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나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복돌이와 함께 아침을 맞고 최 할머니, 박씨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시장에 나가면 서로 안부를 묻고 내 손을 잡아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김씨, 아줌마는 매일같이 우리 집 문 안을 왔고 내가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아줌마,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원망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했다. 특히 민준과 혜진에게 그랬다. 비록 그들은 재판 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강한히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업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아들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내게 온전한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김 변호사는 내가 재단을 설립하고 희망의 숲을 조성하려는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법률 자문을 넘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했다. 초에 선생이 남긴 유산, 즉 희망의 숲 조성 계획은 단순히 내가 찾아낸 낡은 메모와 약도를 넘어 그의 생전의 숭고한 뜻이 담긴 것이었기에 우리는 이 일에 더욱 매진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를 비롯한 옛 새벽빛 희망회, 동지들과 함께 재단을 꾸려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초심을 다시금 되찾은 듯했다.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희망의 숲 설계도를 보며 머리를 맞댔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내가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과의 재회였다. 그들은 내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모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위대한 삶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 같았다. 그들 중 한 제자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그는 희망의 숲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겠다고 자처했다. 또 다른 제자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재단의 운영 자금을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제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도움으로 희망의 숲 조성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나의 낡은 한옥은 정교한 리모델링을 거쳐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외부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꾸며졌다. 넓고 깨끗한 도서관, 최신 기자재를 갖춘 교육실,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다목적실이 마련되었다. 특히 내가 가장 아꼈던 안채는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조성되었다. 나의 낡은 가야금과 옥비녀 그리고 일기창은 기념관 한쪽 벽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희망의 집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었다. 집 주변에 2,000평이 넘는 땅은 건축가 제자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고 계절마다 꽃을 피우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졌다.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 위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숲 곳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쉼터가 마련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최 선생의 꿈이자 나의 희망이 현실이 된 희망의 숲이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희망의 집을 찾았다. 더 이상 텃밭을 가꿀 힘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특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고 내 연주를 따라하려고 작은 가야금을 들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행복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쳐 주었고 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에는 더 이상 방황이나 죄책감이 아닌 깊은 후회와 함께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가 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입니다. 민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서를 막지 못하고 어머니께 폐만 끼쳤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흐느끼며 울었다. 나는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다. 준호야, 그 돈은 네가 다시 시작하는 데 써라. 너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너는 이제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민서도 반성하고 있느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서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며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둘이서 다시 잘 해보거라.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집은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나는 준호에게 새벽빛 희망회와 희망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희망의 숲은 너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곳이다. 그날 이후 준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으로 찾아왔다.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까워졌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생기가 돌았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숲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그녀의 변화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치와 돈을 쫓지 않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언젠가 그녀도 이곳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다. 희망의 집과 희망의 숲은 나의 노년을 풍요롭게 채워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감쌌다. 복돌이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으며 이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나이 어느덧 80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충만했다. 새벽빛 희망회는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 잡았다. 나의 낡은 한옥은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교육공간,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집 주변에 2,000평이 넘는 땅은 최 선생의 꿈이었던 희망의 숲함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뛰놀며 자연과 교감하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나는 매일 아침 희망의 집을 찾았다. 더 이상 텃밭을 가꿀 힘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젊은 시절 초의 선생과 함께 야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다. 내 삶은 고독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여전히 내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매주 희망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고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묵묵히 우리의 곁을 지켰다. 나의 제자들은 사회 각지에서 희망의 숲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며 희망의 숲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아들 준호도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숲을 가꾸는 일에 진심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집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돈과 사치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그녀도 이 희망의 숲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나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켰다. 녀석은 이제 나처럼 털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내가 희망의 집에 갈 때면 녀석은 늘 내 옆을 졸졸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복돌이를 숲지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녀석은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숲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희망의 숲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과 주민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숲의 첫 번째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눈길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희망의 숲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초에 선생께서 뿌린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 희망회의 동지들, 저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처럼 풍성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숲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사랑을 배우고 미래를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늙었지만 이 숲이 존재하는 한 저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내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나는 그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고 나의 존재는 의미 있었다. 나는 숲 한쪽에 새로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아직 어렸지만 굳건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나무에 물을 주었다. 마치 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다시 심는 듯 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그 아래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그때 준호가 나에게 다가와 나란히 섰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물뿌리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나무에 물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이제 탐욕이 아닌 진정한 성숙함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이 숲처럼 저도 이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희망의 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아들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해가 저물자 숲에는 노을빛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리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준호의 든든한 어깨에 기댔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저물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삭막했던 부모-자식 관계에 희망의 새싹을 트이운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오디오북에서 만나보세요.